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본과의 세 번째는 페이지 46쪽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103조라 불러요. 처음에 반드시 나와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죠. 어떤 때는 어느 해는 여기부터 첫 번째 문제 나와요. 우리 정확한 시험 범위는 103조 여기부터 시험 범위예요.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민법을 배울 때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그 앞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어떤 애는 바로 103조부터 시작하는데 반드시 나온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책임은 진다. 용어들.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다만 후발적 불능된 원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매도인은 우연부담은 진다. 모든 손해는 다 매도인이 진다. 후발적 불능 유효, 다만 우연부담. 이 단어 기억하시고 법에는 강행법규, 임의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 그래서 거기서 효력규정 4가지 단속규정 4가지 암기하셔야 된다. 몇 번에 보시고 그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되고 103조인데 법조문부터 볼게요. 법조문부터. 이 법조문이 굉장히 유명한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 자체가 우리가 간단하지만 자 페이지 46쪽이에요. 선량한 풍속. 우리가 선량한 풍속은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개개인이 지키던 윤리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지키던 윤리 도덕을 선량한 풍속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라는 것은 공공적 질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관련되는 거. 공공적 질서.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개인의 윤리, 도덕 또는 공공적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 동그라미. 그 내용이 바로 목적이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목적이, 계약 내용이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에 반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 앞에 절대적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밑줄, 절대적 무효이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그 법의 내용이 103조 위반이나 윤리, 도덕, 공공적 질서에 반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이때는 무효이다.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이 위반이 돼버리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 없다. 이게 부르기도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또 뭐라 부르냐 이걸 같은 말로 반사회질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그 계약은 다보다 무효이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그러면 103조 무효 돼버리면 절대적 무효란 말을 붙여요. 절대적 무효다. 여러분들이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들을 얘기지만 일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이 4단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사람이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에 반하거나 정의에 반하거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을 계약으로 삼았을 때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4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여도 제3자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 보호 안 해준다. 예를 들면 갑과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내용이 만일 103조 위반으로서 이것이 무효돼 버리면 또다시 거래한 사람이 있다면 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제3자라 불러요. 제3자가 난 선이다. 난 몰랐다. 난 전혀 몰랐다. 니들이 맺은 계약이 103조 위반인지 몰랐다. 몰랐던 제3자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선의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절대적 무효라 불러요. 선의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선의도 권리 취득할 수가 없어요. 보호 안 해주는 무효예요. 절대적 무서운 무효죠. 절대적 무효. 또 이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103조 무효돼 버리면 무효행위에 전환이라는 게 없어요. 전환. 그 다음에 뒤에서 배워요. 138조. 전환될 수 없다. 또 103 무효는
절대무효 때문에 일단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행위에 추인한다 유효지지 않는다. 139조에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건데 그냥 아주 유명해서 전환이 없다. 무효에 추인할 수 없다. 무효를 추인한다. 유효질 수 없다. 또 절대용무효가 돼버리면 무효행위에 철회한다. 철회란 말이 뭐냐면요. 없었던 일로 하겠다.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용무효 그러면 다음 사람이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보호 안 해준다. 3자 선이어도 보호 못 받는다. 전환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무효예요.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무효.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이 다음에 다 써먹을 일이 있어요. 전환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선의한다. 보호받지 없다. 이 얘기하는데 이 103조 반사의 질서를 뭐라 부르냐. 이 103조를 우리가 제왕조항이라고 합니다. 제왕조항. 많이 멋있어요. 제왕조항이 뭐냐면요. 우리 민법이 약 1118조문이 있는데 1118개 법조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조문이야.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1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듯이 민법에 많은 법조문이 있지만 103조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법조문 103조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죠? 103조 이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또 103조는 일반조항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일반조항이다. 일반조 반대말이 뭐냐면 개별조항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별조항은 어떤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은 거기에만 적용이 있는 거야. 다른 법조문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3조는 모든 민법조문 다 영향을 미쳐요. 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민법조문 다 집어넣어봐야 돼. 모든 민법조문에 다 적용을 받는다. 그건 일반조항이라 불러요. 그렇지만 103조는 백지조항이다. 이렇게 용어써요. 백지조항이다. 가만히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개인의 윤리 도덕인지, 뭐가 공공적 질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밝힌 게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말을 추상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러고 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뭐가 사회적 기본 질서인지를 그 기준을 아무도 밝혀놓고 있지 않잖아요. 백지로 남겨놓고 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거냐?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내용이 103조 위반에 여기 해당돼 버리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한 건데 그러니까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은 자 보세요. 개인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민법을 제정하던 60년 1월 1일 날 말하는 윤리도덕이랑 2020년에 말하는 2021년에 말하는 윤리도덕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1960년도에 뭐 여름철에 뭐 미니스커트 입고 나시티 입고 막 반바지 입고 여자들이 막 돌아다녀도 난리 나는 거야. 뭐, 야, 이럴 수가 있냐. 단속하라. 뭐, 장발 단속하라. 미니스커트 저기 무릎에서 몇 센치 올라가면 경범죄로 처벌하라. 처벌받았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지 고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에 따라 개인의 윤리는 사회에 따라 이게 변하는 개념이지.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시대,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배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회 통념이야. 잘 모르겠어. 판단기, 뭘가 판단할 거잖아. 그럼 사회 통념 다 맞아. 졸다가도. 103조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을 해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따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 통념을 아냐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 설문조사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 대리모계약을 맺어요. 대리모계약.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인공수정이다, 시험관 악이다, 뭐 이런 거 해서도 애를 못 낳아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건강한 젊은 여자를 구해서 우리가 인공수정한 것을 10개월간 임신해줘서 애를 낳아주면 1억 주겠다. 이게 대리모계약이야. 그래서 애를 낳아줬는데 돈 1억을 안 주는 거야. 소송을 냈어요. 판사는 이 부부가 1억 준다 해서 10개월간 내가 임신해서 애 낳아주면 주지 않습니다. 주라는 판결과 하며 손이 벌어졌어요. 이들의 계약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 도덕, 공공질서에 반한다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란 말 뜻이 뭐냐?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요구가 안 되는 거야. 법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계약이 103주반이라면 판사가 무효이기 때문에 1억 지급하라, 그런 판결을 못 내려요. 유효하다면 1억 지급하라 판결 내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103주반이 아니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통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설문지고 나가야죠. 서울역 앞에 나가서 이 계약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1억 유효하니까 1억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2번 출구로, 야, 이런 계약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건 무효야, 무효. 윤리에 반하는 거야.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3번 출구로.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사회통념이잖아요.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 배울 때 판단의 사회통념에 따른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대법원 판례, 이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 이 판례가 바로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통념에 따른다면 판례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왜 판례가 사회통념이 되느냐? 자, 이제 판결 나왔어. 지금 이 대리모 사건, 이 소송이 벌어졌는데, 판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 젊은 여자가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졌어요. 판결 이후. 본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읽어볼 때 참 동정심도 하고, 오죽하면 이런 결을 맺었겠냐. 사정도 딱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도덕과 윤리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본 판사는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다. 판사들이 판결 내리면서 그 판결 이후에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우리 사회 윤리에 비춰볼 때 이런 예를 써가면서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판례 몇 가지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 판례들은 요요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같은 6가지, 이 가만히 판례 분류했더니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103조반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린 것들을 쭉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열되더라면서 그 초록색으로 쫙 그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것들이구나. 이 다음에 심화 강의, 요약 강의 가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밑줄 그어가면서 다시 해줘요, 이렇게요. 근데 그 유형을 보면 뭐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 103조반인 거,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103조반인 거, 예를 들면 지나체 사형제 때 103조반인 거, 지나체 불공정한 103조반인 거, 생존의 기초 흔들기 때문에 103조반인 거, 예를 들면 동기와 불법에 103조반, 이게 6가지 유형을 나눠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103조반에서 무효이다 판결 내린 것도 있고, 103조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판결 내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골라서 이 다음에 다 현관에 거줘요. 지금은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유형 이 다음에 볼 거예요, 몇 가지. 자,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판단 시기야. 두 사람이 결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103조반이 위반이어서 무효될 것인지 103조반이 아니어서 유효할 것인지 판단 시점, 판단 기준은 사회통, 판단 시점은 어디 시점 삼는 거냐. 판단 시점은 항상 법률행위 당시, 그 당시를 기준합니다. 당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여기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 체결 당시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만.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된 이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범죄 이용된 재산임을, 즉 작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작물을 매매, 작물을. 범죄 이용된 재산 매매했어. 그런데 내가 계약체결 당신은 매수인 나는요. 정당 결체를 했고 정당 대가를 주기로 했고 아무 계약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는 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거 103조반 아니에요. 그 당시만 놓고 따지는 거지. 그 후에 작물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 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물건인도 요구할 수 있다. 103조반 아닌지는 오로지 어디만 놓고 따진다? 법률 당기 계약 체결 여기에 놓고 따지는 것이 그 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 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데 이 반사의 질서는 공법행위에는 103조 위반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공법행위가 국가 공권력이 관련되는 거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관련된 거 선량한 부족 원하는 법률이란 말 없어요. 그러면 103조도 어디 있는 거냐? 우리 사인과 사인끼리,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행위. 이 사법행위라 불러요. 사자는 사사로 사자 쓰는 거야. 이 사법행위에만 적용 있는 거지 공법행위 103조반이란 말은 없다. 세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쉽게 나면 이런 걸 물어요. 쉽게 나면 이런 거. 시험은 어렵게도 나오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요거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요게 이제 페이지 47쪽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지만 한 페이지가 요거로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것이냐. 자, 이제 지울게요. 딱딱 요령이 있어야 돼요. 보면 다시 한번 그 47쪽을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이 103조가 사례 문제, 부동산 사례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단다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걸 시험 문제를 놓고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학문 가르치는 거 아니어서 이론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야, 나를 통해서 민법을 정말로 이해해보자. 그럴 시간 없어. 일단 시험에 붙느냐 떨어지냐. 전 시험에 붙기 위해서 양을 줄이고 다른 애 다 빼버리고 한 7점 정도 맞는 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공부량으로. 공부량이 많으면 다 80점 알 수 있죠. 난 민법만 공부할 겁니까? 다른 공부도 해야죠. 양을 줄여주는 게 제 역할이야. 응? 저는 학문 가르치는 사람이고 법대 교수가 아니에요, 지금요. 응? 운전면허 하고 오면 제일 유능한 운전 강사 누구예요?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운전면허 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운전까지 잘하게 만든다. 그 두 가지 옵션 부르려면 다른 과목이 치여요. 전 다른 과목한테 민폐 주기 싫어. 가뜩이나 민법이 양이 많고 제일 많이 걸리는데 제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양이 많아지고 강좌 수 늘어나요. 그럼 반복이 안 돼. 잘 따라하는 분이 85 정도 막 90점 맞죠.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80점, 9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점 맞아보는 사람이나 100점 맞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수능처럼 등급 나눠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임도 아니고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붙어야지 임용이 빨리 돼요. 좋은데. 그런 임용시험도 아니에요. 절대평가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7점 맞는 거를 가장 빠른 시간에 양을 줄여서. 그냥 거기 보면 페이지 47쪽에 보면 103조의 반사 행위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판단 기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외우셔야 돼. 자, 제가 적는 거 딱 4단어예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계열 맺었는데 계열 내용 자체는 103조 아니에요. 정당해요. 계약 내용 자체 정당해요. 정당하더라도 이 4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103조반에서 무효가 돼버려요. 계약 내용자 정당하더라도 그 계약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강제한 경우에는 아무리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강제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이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계약토장 찍으래. 막 협박했어. 막 칼 들이대. 차라리 지겨라, 배를 째라, 등을 따라. 난 죽어도 못 찍어 그래도. 그랬더니 건장한 청년 3명이 달려들어서 강제로 엄지손가락 끌어다가 지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렇지만 그 계약 내용 자체는 나한테 불리하진 않아. 뭐 정당한 금액 주기로 했고 그래도 난 안 판대로서 기분 나빠서.
내용은 불리하지 않아. 그래도 강제로 체결했다는 얘기는 내 손가락으로도 강제로 도장 찍어버린 거야. 내 의사가 반해서. 이렇게 맺은 계약은 아무리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반사회적이었어요. 103조 반성 무효이다. 또 하나,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금전, 금품, 수수에게 나오면, 이 말만 나오면 반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과다한 금품이죠. 과다한 금품. 아, 증인이 출석을 안 해. 야, 너 분명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아, 그렇긴 한데, 아, 나는 원고표 니네 둘 다 친구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야. 인간관계상. 너 출석해서 위증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아, 위증을 교사하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죠.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 내 1,000만 원 줄게. 아무리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금품이 들어가는 순간 반사회적이 되는 거야. 금품 수수. 자, 세 번째는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거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불법 조건. 너에게 생활비를 대주겠다, 학비를 대주겠다, 생계비를 지원해주겠다. 아, 생활비 대주겠다, 학비 대주겠다. 아, 내용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범죄를 도와주면, 네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사람을 살해해주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뒤에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는 순간 103조 반서 무효이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또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동기불법.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동기불법. 잡아보세요. 동기는 내 마음속에 그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불법하다면, 동기불법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동기의 불법 얘기가 47조 맨 밑에 있어요.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잘 봐보세요. 요거 돈 1억을 빌려주는 게 얼마였어요? 1억 빌려주면서 이자 듬뿍 주고 3개월 뒤에 갚기로 하자. 그 돈 빌리는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허름한 외진 곳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공장 건물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300 주기로 하고 2년 계약 맺었어요. 건물 임대 계약 맺은 것 자체는, 돈 빌려준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 돈 빌린 것이냐? 그 마음속에 그 돈 빌려서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그 허름한 건물 임대해서 거기서 마약 밀매장 쓰기 위해서, 그 임대차 계약 자체는, 돈 빌린 계약 자체는 문제 안 되는데 마음속 동기가 불법한 거예요. 자, 잘 봐보세요. 그 마음속에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범죄장소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하는 거, 이 동기불법. 동기불법은 원칙은 유효하다. 원칙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왜요? 아,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돈 빌려준 계약 자체가, 임대 계약 자체 무효돼 버리면 빌려간 돈 안 갚아도 달라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동기는 네 마음속에 있는 불과 남들이 알 수가 없대. 동기와 불법률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대원 판례가 이 단어 나올 때만 무효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다 유효한 거예요. 왜 돈을 빌리죠? 그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5월 표시했어. 아니, 이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말해야지 빌려줄게. 너만 알아야 돼. 이 돈 갖고 밀수자금 쓸 거야. 잘만 되면 10배 장사야. 아니, 다 쓰러지는 건물을 왜 빌리는데 너만 알아야 돼. 우리 여기서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할 거야. 왜 건물 임대하는지를, 왜 돈을 빌리는지를 표시했잖아. 표시되거나 또는 5월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주는 건물주가 알거나 알려진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얘 밀수 10범이에요. 밀수 10범. 요번에 큰 집에서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은밀한 눈빛으로 딱 한 번만 더 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1억만 빌려줘. 딱 2달 쓸게. 더블 줄게. 더블. 말하지 않아도 이동화가 뭘 하는지 다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할 건지 알거나 알 수 있어. 상대방이 인식했다. 그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인식한 경우, 이때 한해서
이 두 가지에 표시되거나 또는 인식한 경우, 표시절 플러스 인식,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 이때는 이 법령이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돈 달라는 얘기 갚아달라면 못해요. 그러니까 동계불법 표시절 플러스 인식한 경우 한해서만 103조 위반이죠. 원칙은 유효하다. 강제, 금품수수, 불법 조건, 동계불법.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 딱 해놔야지만이 우리 밑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이 밑그림만 갖고도 우리 실전 알 수 있어요. 밑그림을 먼저 그려놔야지만이 거기에 덧칠을 할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수채 같은 큰 그림 그릴 때는 먼저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서 밑그림 먼저 그려놔야 돼요. 세세한 걸 한 번에 다 가면 좋긴 한데 건물 짓는 순서가 있어요. 응?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먼저 막고 기둥을 덮어야지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인테 작업하는데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지붕도 안 덮었는데 벽지 바르고 셋이 걸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다. 건물 짓는 건 똑같아요. 하는 게. 한 번에 다 하려면 욕심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 다만 상세한 것들, 상세한 이런 여기가 상세한 사항들은 제가 이제 심화 들어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전 다이렉트로 전 주의할 것들 몇 가지 상세한 심화 강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강의할 거예요. 여기는요. 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쭉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교재를 보면 51쪽에 페이지 51쪽이요. 자, 103조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 페이지 51쪽을 보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얘기를 불법 원인급여. 참 자주 쓰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를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사실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746조에 있는데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도박판에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야, 판 덮으면 야, 너 피박이잖아. 야, 이미 판 덮었어. 너 피박 쓴 거 못 받았어. 그럼 뭐 안 주잖아요. 또 야, 도박빚, 야, 너 작년 저기 설날에 저 가리한 거 도박하면 저 우리랑 고소표 가리한 거 20만 갚으라면 도박빚은 빚이 아니래. 안 갚잖아요. 그게 불법원인급여예요. 그게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도박빚은 빚이 아니다. 판 덮으면 피박시 이런 것도 못 받는다. 이 불법원인급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불법원인급여 이 103조 위반. 이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우리가 보통 여기 해당한다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법원인급여란 말이 뭔가? 감남과 저는 이 문제 내는 거 반대야. 우리가 왜 반대냐면 과거에는 이게 법무사 시험인지 법원직 시험인지 중개사 시험인지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럼 맨날 첩계약, 도박계약 막 이런 거 냈단 말이에요. 아니 중개업 볼 때 도박했는데요 중개사님 뭐 좀 상담할게요. 도박 상담을 왜 중개사무실 가서 합니까? 저 첩인데요 중개사한테 상담할게요. 그런 거 이런 상담 안 해요. 법무사무실, 변호사무실에서 다룰 일이지. 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문의하지. 이런 문제를 왜 냅니까, 우리한테? 근데 옛날에 냈다. 과거의 기출문제랑 현재 기출문제는 달라요. 요인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대표적인 사례예요. 보세요. 감남과 을려가, 그녀가 내연관계를 조건으로 꼭 내연관계 내지도 않아. 시험 문제 첩관계라. 첩관계를 조건으로.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첩이 뭡니까? 인격이 있는데 여자도. 그냥 애인 관계를 조건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어. 왜? 을려 그래요. 아파트 한 채 주면 만나주겠다. 그래, 줄게.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했어. 등기를 떼어볼게요. 내연관계 조건으로 3년만 만나주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일단 주고 만나자. 증여했어. 그러면 등기부 그러는 거지. 아파트 등기부야. 자, 간략히 그리는 거예요. 자, 아파트 등기부인데 여기 갑구인데 소유권에 관한 걸 기록하는 이 갑구라는 판인데 여기에 감남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를 내연관계 조건으로 을려에게 소유권 이전 넘겨줬어요. 아파트 증여한 거예요. 넘겨줬어요. 근데 넘겨받자마자 을려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아침 드라마예요. 넘겨주자마자 그 다음부터 병남이 만나네. 삼각관계야. 감남이가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내가 아파트 증여한 거 달라.
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돌려주는 거야. 소송 내버려. 소송 냈어. 판사님, 이래저래서 아파트 증여했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증여한 걸 돌려주라는 판결 구합니다. 소송 들어갔을 때 판사가 돌려주래요? 돌려주지 말래요? 돌려주지 말래요. 이게 103주반이고 이게 불법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보세요. 감남이 내용관계. 감남이도 불법해요. 민법을 배울 때 불법이라는 게 불법이란 말 잘 쓸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이란 말은 형사법에서 말하는 불법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고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면 야 그런 일 하지 말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야. 그럼 불법한 거예요. 야 그런 걸 어떻게 비난하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비난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불법하지 않은 거야. 도덕적 개념이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면 불법. 도덕적으로 볼 때 뭐 비난받을 일이니? 그럼 불법이 아니야, 그거는요. 그래서 불법이란 말이 도덕적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민법에서는 형사법처럼 뭐 범죄였다는 뜻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지. 응? 이거 하라는 거 아니지, 윤리적으로. 을려. 불법하죠. 내용관계. 불법. 둘 다 불법해. 보통 103주반이 돼버리면 둘 다 불법해. 둘 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요. 한 명만 맞는 게 아니야. 둘 다 불법할 때는. 불법할 때는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도박에서 잃은 돈 다시 달라고 소송 내서 못 돌려받아요. 둘 다 불법하잖아. 근데 이행하지 않았다면 3년 만나주면 아빠 사주려 했는데 3년 만나줬는데 안 사주는 거야. 소송을 내버려서 이 여자가. 판사님 각서 보세요. 3년만 내연관계 유지하면 아파트 사준다는데 사주지 않아요. 사람 판결 합니다. 판사 사주라 사주지 말래. 사주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법은 아무도 안 도와줘. 야 이것도 이행하라. 아파트 사줘라 그러면 얘를 도와주는 거잖아. 이미 이행된 것도 반환하라 그러면 여기를 도와주는 거잖아. 둘 다 불법할 때, 둘 다 103주반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반환 청구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을려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쁘긴 해요.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을려한테 있는 거야. 못 찾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행했다면 소유권이 여기 오고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둘 다 불법할 때는 103주반일 때는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 반환하라 이 판결 안 내린다는 거. 응? 이게 불법임금에 해당된다. 103주반이면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불법임금에 해당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관계를 가장 예를 잘 들죠. 이렇게 봐주시고 저런 다음에 이중매매를 볼 거예요. 물론 전 이중매매는 이 다음에 심화 강의 가서도 한 번 더 볼 거고 요약 강의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3번 볼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도 한 번 더 보고 백서 문제에서 마지막 특강에서 더 보고 한 4번을 보고 가요. 왜? 우리가 103조 배운 것 중에서 중개업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당 이중매매야. 103조라면 2번 중에 한 번 무조건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31회 때 작년에 이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거의 80-90% 무조건 이중매매 나온다 보셔야 돼. 이 경련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단다시 문제를 묻고 한 번은 사례 문제를 물어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31회 때. 여러분이 100% 이거 나온다 봐야 돼. 이중매매 해보자. 이게 중개업무 볼 때 중개에서 알아야 되는 부동산 문제예요. 첩계약 중개업무는 중개 아니고 첩계약을 중개업무에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이건데. 이중매매 해보자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한번 느끼는 건데 무조건 이 문제인데 토지가 처음에 기본만 할게요. 한 필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그럼 등기를 떼어봐야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등기부를 여기다 그릴게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 등기부예요. 갑이에요. 근데 갑이 을과 이 토지를 5억에 사고 팔기로 5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체결해서 이미 중동 잔금을 받았어요. 이행이 된 상태야. 잔금 다 치렀지만 매수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간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잔금은 치렀지만 이전이 안 해간 상태. 이때 이런 사람을 제일 매수인이라 불러요. 어느 날 매도인이 봤더니 잔금 받았는데
아 3개월이 지나도록 이전에 안 해가네? 매도인이 기회는 찬스다. 한 번 사는 인생 먹거나 죽는다. 다시 이걸 또 매물로 내놨어요. 이 매수한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다시 매물을 예를 들면 수원에 대놨어. 그럼 우리가 토지 보면 매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등기를 떼어봐야지 하는 거지. 등기는 명이 돼 있어. 또 다시 매매했어. 병이라는 사람을 제2 매수자 불러요. 토지에서 이런 일이 많은 거야. 건물은 일단 매매 잔금 치르면 의뢰한 사람이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지 않았더라도 명도를 받죠. 의리 쓰고 있죠, 건물을. 그래서 이중매매가 안 되네. 토지는 몰라요. 이미 5,000평을 매매하면 등기가 안 넘어가면 남들은 매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토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이중매매 했어요. 다시 얘한테 뭐 4억에 팔겠다. 또 매매 체결된 거야. 이 이중매매를 부르는 거야. 자, 봅시다. 토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 판례 태도에 좀 쫙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이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이중매매 자체가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먼저 맺은 계약, 내가 먼저 잔금 치렀다고 해서 먼저 맺은 이 매매만 유효하고 나중 매매 이 매매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유효해요. 먼저 매매를 맺었다고 먼저 맺은 매매만 유효한 건 아니에요. 둘 다 유효하다. 그런데 등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 등기를 제2매수인 병이 먼저 등을 냈어요. 이렇게 병이 먼저. 잔금은 얘가 먼저 치렀는데 석 달이 지나도 이전 등기 안행을 이용해서 매년 또다시 매매해서 등기는 제2매수인 병이 먼저 등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누가 취득합니까? 먼저 등기한 선등기한 병은 소유권 취득이 돼요. 왜 되는 거냐? 다만 얘와 얘 사이에 민사문제, 형사문제가 남는 거야. 먼저 잔금 치렀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기 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따라서 병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먼저 등기했다면 병은 제2매수인 병은 등기 됐다면 소유권 취득이 된다. 둘 다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사람 소유권 취득되는 거고 다만 얘와 얘 사이에 민사문제, 형사문제. 형사적으로 잔금 치러먹고 이중매매 넘겨버리면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로 고발해버리고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내 돈 돌려달라. 내 땅값 줘. 이런 민사문제, 형사문제 얘네 둘이 벌어지는 거지. 먼저 등기하면 이거 소유권 취득한다. 세 번째 얘기 볼게요. 그런데 제2매수인 병이라는 사람이 얘 알고도 뻔히 알아요. 이 사실을. 3개월 전에 을로부터 매매대금 받고 다 알고 있어. 알고도 또다시 4억에 매수해서 등이 돼버린 거야. 알고 했다면 제2매수인 병이 뻔히 이중매매를 알고도 매입해서 등기 낸 거야. 알고도. 이중매매 알아요. 5억 받은 거 알아요.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알았다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제2매수인이 뻔히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 알고도 매입해 등기하더라도 유효하다. 알고 한 것도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근데 판례에 따르면 네 번째 게 중요한 거야. 안 것만 갖고도 유효해요. 먼저 등기 냈다면 얘 병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민사문제, 형사문제 니네 둘이 따질 문제고 얘한테 말하지 마라. 알고 한 것도 유효하다. 판례에 따르면. 알았다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도 플러스 매매를 적극 가담하고 누가? 병이 매매를 가담하고 매매를 적극 매도인한테 권유하여 매도인아 너 잔금 받았더라도 등기 안 넘어가면 소유권 안 넘어간 거야. 아직은 법적으로는 한 번 사는 인생 4억 줬다니까 4억 받아먹고 등기 남겨줘. 알고도 가담하여 매매를 권유하여 매매를 요청하여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안 것만 갖고도 유효하지 무효가 아니다. 알고도 가담하고 적극 가담하고 권유해야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반사질서.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는 거야.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는 뭐냐? 이때는 무효이다.
무슨 말이 들어갔을 때 이 단어까지 들어가야지만이 무효되는 것이지 알았다고 해서 이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 아니다. 알고도 자 볼게요. 제2매수는 병이 알고도 플러스 알고도 매매를 적극 가담하고 권유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 103조 나와서 이때는 무효이다. 무효는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일단 103조는 절대적 무효.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제2매수인이 알고도 병이 알고도 뻔히 알고도 안 것만큼은 유효해요. 알고도 매매를 적극 가담하여 이 단어 나와줘야 돼. 그때는 이 등기가 무효가 돼버려요. 이 단어 나면 무효예요. 무효라는 얘기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이때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돼. 이 단어가 들어가면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2매수인 병이 등기낸 것이 가담 권유에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는 절대적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담 권유 등기 낸 다음에 6억에 정한테 팔아먹었다. 얘는 또 이름이 정선이래. 정선이에요. 이런 애를 제3자라 불러요. 얘가 선이래요. 나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중매매를 가담했는지 권유했는지 몰랐대. 몰랐던 선의 3자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담 권유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등기는 103조 번호서 무효인 등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선이었다면 몰랐다.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식 생각하려면 안 돼요. 다음 사람이 일단 내 앞 사람이 103조 번호서 절대 무효 돼버리면 다음 사람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네 번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일단 알고도 가담 권유해서 이런 등기는 절대 무효 때문에 다음 사람 제3자가 여기서 말하면 정의 정이 몰랐던 선이었더라도 얘는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선의 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이런 무효를 우리는 절대 무효로 가담 권유했다면 절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갖고도 이중매매 지금 제가 6문장 적는데 이것만 갖고도 기출문제 지금까지 굳이 말하자면 1회 때부터 31회 때까지 10몇 문제 나왔을 거야. 그 10몇 문제 중에서 한 70%, 7문제, 8문제 맞춰요. 이 6단어만 하도 너무 어렵게 안 내요. 그런데 이때 제일 매수인이 보호받는 방법. 아니 잔금 치렀는데 이중매매 해서 이중매매 뭐해서 가담 권유해서 이중매매 했다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가담 권유 한 말이 안 나가면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고 가담 권유 이중매매 했다면 제일매수 어떻게 보호받는가? 이때 제일매수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고 제일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 권유하여 가담 권유 말이 안 들어가면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논할 필요 없는 거고 병원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가담 권유 병합 등이 났다면 가담 권유는 이중매매라면 제일매수에 알았다면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 부르는가? 이 권리를 용어 익혀 가셔야 돼요. 가담 권유와 이중매매가 되었을 때 가담 권유와 이중매매가 되었을 때 제일매수에 보호받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불러요. 대의권을 행사한다. 이거 다른 꼭 표가 채권 대의권 행사하는데 용어예요.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야 구체적으로 하면 이때 등기 말소를 시키는데 등기 말소는 집적 말소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왜 집적 말소가 안 되냐? 얘도 아직 등기가 안 났어요.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등기 안 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효더라도 다이렉트 직접 쫓아가서 야 말소시켜. 이렇게 집적 요구가 안 돼요. 내가 등기를 냈어요. 소유권자 집적 요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말소시킬 것이냐. 가담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매수인데 아직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법정 소유권 취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권자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대의말소 대신해서 등기말소는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대의말소 시킨다. 대의말소. 참 이론이 어렵죠? 대의말소. 직접 다이렉트 말소할 수는 없고 매도인은 대의해서 말소시킨다. 대의말소. 등기말소 어떻게 시키라고요? 대의말소. 요까지만 기억하세요. 요까지만. 예강사는 권리 뭐라 부른다고요? 채권자, 대의권. 여기까지만 해도 기출문제 1회부터 31회 때까지 정확히 13번 나왔어요. 13번 나온 사례 문제 중에서 요 6문장만 와도 7문제에서 8문제는 맞춰요. 나머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러면 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 정도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맞춰요. 이렇게요. 등기 말소 어떻게 시키라고요? 을도 아직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을도 아직은 소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 요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대의 말소 시켜야지 다이렉트 직접 말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손해 삼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거 100% 나온다 보셔야 돼. 한 문제 해결했어요. 23문제 남았어. 23문제. 24문제 맞으면 60점이에요. 자, 한 문제, 2문제, 100% 2문제다.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